저번에 TRPG 언급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연말 정산하면서 그때 그 추천 유튜브에 네. 호질을 그쵸. 추천하셨죠. 네, 그래서 러브크래프트 작가의 세계관을 가지고 만든 TRPG 시스템 크툴루의 부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TRPG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TRPG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아주 네. 좋은 접근입니다. 네. TRPG는 테이블 토크 롤플레잉 게임이고요. 그것의 약자고 쉽게 생각해서 컴퓨터 RPG 게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머릿속에서 한다, 테이블에 앉아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 대신 우리 머릿속의 상상력을 믿고 어떤 모험이 들어간 스토리를 주사위와 룰북을 이용해서 캐릭터들이 엮극을 하면서 이제 해결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터가 없는 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마스터 한 명이 있고 플레이어들이 있어서 마스터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플레이어들은 캐릭터를 준비해서 사건을 같이 해결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컴퓨터 RPG 게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TRPG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이제 영어권에서는 그냥 RPG 게임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굳이 뭐 문장 내에서 컴퓨터 RPG랑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테이블탑 RPG나 또는 펜 페이퍼 RPG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막 미국에서 나 RPG 게임 좋아해.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겠죠. 덕후다. 나는 MMORPG 좋아한다고 네. 말한 건데. MMORPG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 우리랑 RPG 할래? 해서 갔더니 갑자기. 크툴루가 주사위가 네, 이런 주사위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것들은 뭐 예전부터 쭉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최초의 상업적인 룰북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1974년 보드게임 회사 TSR이 만든 던전 앤 드래곤 전설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던전 앤 드래곤 D&D가 이제 최초의 룰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TSR이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위저드 오브 더 코스트라는 회사가 이제 던전 앤 드래곤의 모든 판권을 소유하고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그 TRPG 룰북의 인기 순위를 매겨보면 탑을 찍고 있는 룰북이고요. TRPG 유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컴퓨터 게임이나 뭐 다른 판타지 소설에 영향을 많이 끼친 룰이죠. D&D를 혹시 선인장님은 그럼 해보셨나요? 예전에 아는 지인께서 갑자기 나 이거 안 하는데 너 가질래? 라고 이렇게 덱을 이만큼 했는데 아니? 이러고 그래가지고 단칼에 거절. 내가 뭔 줄 알고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 그렇게 D&D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뻥 차버렸군요. 뻥 차버리는. 아 그렇군요. 기묘한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애들이 그쵸. 하고 있는 게 그거죠? 그쵸. 그리고 빅뱅 이론에서 그 쉘든과 친구들이 같이 하던 것도 D&D 게임이었던 것 같고요. 한국에서 처음 번역 출간된 것도 역시 D&D고 1995년에 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늦게 된 편이네요. 그렇죠. 처음 출간 직후에 한국에서도 대중적이진 않았어요. 그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네.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작은 붐 정도는 일어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PC통신 그 당시에 있었던 PC통신에 TRPG 동호회도 생기고 네. 그리고 그때 게임 잡지들이 꽤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맞아요. 그런 데서 리플레이를 이제 연재하기도 하고 저도 거기서 처음 봤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동생이 게임 잡지를 이렇게 제법 샀었어요. 옛날에. 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소설처럼 약간 연재가 되니까 소설 보듯이 조금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래서 TRPG 좀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는 PC통신에서 좀 해보려고 이렇게 기웃기웃 거렸는데 이렇게 접근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어쩌다가 되게 운 좋게 초보자들 데려가 줍니다라는 마스터 분이 계셔서 초보자들끼리 해서 이제 간단한 ORPG를 했었어요. PC통신 시절에 아니요. PC통신 시절에는 기웃거렸으나 실패하고 인터넷 시절에 와서 그래서 여기서 ORPG는 테이블 RPG가 아니고 이제 온라인 RPG라고 해서 TRPG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여러분?
모이기 힘든 거. 그렇죠. 그래서 가끔 신은 왜 나에게 보드게임과 TRPG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럼 나에게 친구를 많이 주던가 아니면 낯선 사람과도 이렇게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사교성을 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뭐 이런 불만을 자주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사람 모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세상이 오면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그냥 채팅을 할 수 있어서 네. 2000년대 초반에는 아직 그 보이스 채팅은 이렇게 성행하지 않던 때여서 이제 다들 다닥 이렇게 쳐가면서 채팅을 해가지고 RPG 게임을 같이 하던 방식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캐릭터의 대사를 치는 거 방식이 있었고 뭐 슬래시를 치고 말한다던가 그리고 캐릭터 대사를 할 때는 따옴표를 치고 말한다던가 그리고 그냥 플레이어로서 이거 너무 힘든데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던가 이렇게 지문들을 다르게 이렇게 타이핑을 했었어야 했고요. 온라인에서 하면서 이제 그 주사위는 공통으로 같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사위 결과값을 같이 공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 시절 나름대로의 맛이 있었겠네요. 네. 근데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뭐 게임도 막 다운받고 그랬었어야 했는데 그 에러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듣기만 해도 불편하네요. 채팅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만나서 하는 거나 아니면 보이스 채팅으로 하는 것보다 시간이 거의 2배, 3배 이렇게 걸려서 안 그래도 TRPG 쪽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 그렇죠. 시나리오마다. 근데 그게 이제 2배, 3배 늘어나니까 좀 피로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트로 그렇게 하는 거는 타이밍이 좀 안 맞으면 누가 먼저 말했는지 그런 게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거는 보이스 채팅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긴 한데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순간이 그냥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체크도 좀 힘든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서로 바로바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대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상황에 자기가 뭐 잠깐 끊고 어디 간다던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 네. 끊지 않고 그냥 자리를 비운다던가 이런 상황도 있고 맞아요. 어쨌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풀어봤고요. 네. 어디에서 이쪽 길로 빠져왔었냐면 게임 잡지에 리플레이가 올라와서 어린 김양치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더라. 네, 그래서 게임 쪽 유저들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이제 1995년, 96년 뭐 이럴 때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길 뻔했었으나 1998년 한국에 스타크래프트가 그렇지 스타크래프트가 옵니다. 이길 수가 없죠. 다른 모든 것은 사그라들었어. 친구랑 같이 PC방을 가야 되는데 스타를 해야 되는데 TRPG 하겠습니까? 이렇게 재밌는 게 있는데 그럼요. TRPG 하겠어요? 네. 너무 그래서 웃기다. 잠깐의 붐이 좀 사그라든 경향이 있고요. 타이밍이 진짜 안 좋았네요. 네. 그렇지만 또 인터넷 세상에 온 게 좀 나쁘지만은 않은 게 인터넷의 발달로 TRPG 장르에 원래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외국에서 룰북 찾기가 되게 쉬워졌다는 그런 점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처럼 이제 ORPG나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네. 매니아들은 소소하게 그런 취미들을 이어나갔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나도 나 90년대에 게임 잡지 좀 많이 사서 봤었거든요. 게임 좋아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 TRPG 등장하는 부분은 아예 안 읽었나 전혀 정말? 몰랐어요. 저는 꾸준히 RPG 장르를 좋아했었으니까 정말 네, 그런 네, 취향 그쵸. 차이네요. 컴퓨터도 RPG 장르를 계속 했었고 네, 이쪽도 스토리가 있어줘야 돼요 저는. 저는 오히려 막 격투 게임 그 공략법 이런 거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오 세상에. 사무라이 쇼다운 우와. 이런 거 철권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이오 하자드에 대한 기사 막 이런 거는 있는데 와 TRPG가 그때 게임 잡지에 등장했었다는 게 너무 내가 얼마나 대충 봤었나 싶네요.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본 그런 그런가 케이스. 봐요. 이제 제가 소개하려는 거는 이제 크툴루의 부름이라는 호러 RPG 게임이고요. 콜 오브 크툴루라고 해서 COC로도 많이 불리죠. 오늘의 주제 러브크래프트의 크툴루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3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네, 호러 테마의 수사 TRPG입니다. TRPG 룰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크툴루의 부름도 러브크래프트 장르처럼 이제 플레이어들이 뭔가 기괴한 사건을 추적하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끔찍한 비밀, 우주의 그런 외계 의신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나가게 되죠. 보통 D&D 같은 경우는 뭐 전사고 뭐 힐러고 더 그래서 좀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제 몬스터들을 해치우고 막 그런 건데 이 크툴루의 세계관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물론 능력치가 조금 높게 나와서 뭐 보통 사람보다 강인할 수는 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공포와 광기에 점점 접해가면서 본인도 미쳐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크툴루의 부름은 제가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카오지움 아니면 케이오지움 이렇게 읽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카오지움이라고 읽을게요. 그래서 카오지움에서 만들어졌는데 1975년 스태포드에서 설립된 롤플레잉 게임 출판사예요. 네, 이 게임을 처음 디자인하는 사람은 샌디 피터슨으로 러브크래프트의 세계관과 그 당시 이제 케이오지움이 갖고 있었던 베이직한 롤플레잉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룰을 만들었는데 베이직한 롤플레잉 시스템은 그냥 백면체 주사위를 굴린다는 이야기고요. 네. 전투 행동, 비전투 행동 모두 백분위 주사위를 이용해가지고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어떤 캐릭터의 특정 기능이 뭐 예를 들어서 35%로 이렇게 잡혀있다 그러면 100분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그게 35 이하가 나와야지 성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난이도 판정 같은 것이 있어서 5분의 1 성공이면 어려운 성공이고 20분의 1이면 극단적인 성공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시스템과 러브크래프트의 그 세계관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네. 일단 레벨이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기술 기반으로 캐릭터들은 여러 기술들이 있을 거고 그 기술을 성공을 하면은 캐릭터가 미치지 않고 사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계속 이제 여러 시나리오를 플레이하다 보면은 그 기술을 점점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살아있고 미치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그렇게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네.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이성 수치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러브크래프트는 우주의 근본적인 진실이 너무나 이질적이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인간이 잠깐 엿보기만 해도 미치거나 자살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앞에서 두 분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크툴루의 부름에서는 탐사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캐릭터들이 뭔가 사건을 접하고 그걸 탐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계의 존재를 봤다 아니면 공포스러운 무언가를 봤다라고 할 때마다 이제 이성수치 체크를 하죠. 그래서 100분이 주사를 돌려서 이성수치보다 높게 나온 경우 그런 경우는 실패로 봐서 이성수치가 점점 깎이게 되고요. 네. 그 이성수치가 깎이면 이제 캐릭터는 광기에 빠지게 되는데 한 번에 5 이상 깎이면 단기적인 광기에 빠져들고요. 하루에 자기 이성의 5분의 1을 깎이면 장기적인 광기에 빠집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많이 깎여 있는 상태죠. 행동 불능 상태에 막 되고 했지 않나요? 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폭력으로 가셨죠. 이거는 진짜 주사위 신의 가오가 있지 않으면 계속 깎일 수도 있고 뭐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만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캐릭터 분명히 굉장히 박식한 교수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네. 그래서 뭘 보기만 해도 계속 깎여가니까 이제 COC를 많이 한 분들은 차라리 처음에 뭐 관찰이나 이런 게 실패하기를 바라기도 안 보고 싶어서 차라리 안 보면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자기의 지능 소치가 높으면은 그걸 이해해 버리기 때문에 또 미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보고도 이해를 못하면 미치지 않고 그래서 그거 봐 계몽이 높으면 발광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성치가 깎이면서 광기에 빠져들게 되는데 룰북을 보면 광기에 휩싸이면 발작이 일어나고요. 뭐 기억 상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폭력적인 성향이나 뭐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공포증과 집착증에 걸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주사위를 돌려서 결정이 되고요. 공포증, 집착증에 걸리면 그 공포증과 집착증에 대해서도 또 주사위를 굴리게 되는데 백면체 주사위잖아요. 네. 룰북에 100가지 공포증과 100가지의 집착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읽는 재미가 쏠쏠하겠네요. 네, 그래서 언제 한 번쯤 우리도 이런 걸 한번 걸려줬으면 좋을 텐데 왜 안 걸리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마스터 입장에서 얘네들 왜 빨리 안 미치나 막 이러면서 뭐가 걸릴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치가 계속 깎이기도 하고 크툴루에서도 전투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전투 시스템도 뭔가 그 D&D라면 주문을 날린다던가 뭐 이렇게 화살을 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뭔가 기능적으로 접근전 격투라던가 뭐 이렇게 총을 쏜다던가 이런 각각의 기능에 성공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주사위를 굴렸을 때 적기 굴린 주사위를 비교해가지고 뭐 난이도를 비교해서 뭐 어려운 성공이 보통 성공을 이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전투 부분이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COC 전투룰이 조금 지루하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딴 건 좀 타격감이 있나 봐요. 그런가 보죠. 네. 그리고 솔직히 여기에 몹들이 너무 세요. 여기서 만약에 위대한 존재가 하나라도 나오면 너무나 그런 한 방 맞으면 그냥 바로 직사 뭐 이렇게 되고 막 체력이 7 깎이고 막 체력 한 15밖에 없는데 7 깎이고 막 이러니까 그 룰북에서도 뭔가 위대한 존재나 뭐 이런 센 몹이 나왔으면 탐사자들 보고 굳이 전투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정말로 이제 도망을 가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니알라토텝. 니알라토텝이 이제 인간 형태와 괴물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괴물 형태로 됐을 때 근력 400, 건강 250. 저희는 캐릭터 정할 때 백면체 주사위 돌리잖아요. 90 이상을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피해 보너스가 10D6이에요. 6면체 주사위를 10개를 던져요. 잠깐 이거 너무 갭이 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망치십시오. 네. 위대한 자의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겠네요. 그냥 오늘의 배움은 그거네요. 가까이 안 돼, 가지 안 돼. 말아라. 가지 마. 어. 깨달지도 말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전투가 주라기보다는 그런 미지의 존재들을 알아가는 그 탐사 과정이 좀 더 포인트가 있는 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전투에서도 피가 확확 닳고 이성수치도 뭐 뭐만 보기만 하면 계속 깎으라고 하고 그래서 캐릭터들이 이제 시나리오 후반부에 가면은 뭐 많이 죽거나 많이 이렇게 광기에 빠지거나 그래서 좀 로스트가 많은 룰로 알고 있고요. 네. 다행히 저희는 아직 한 명도 죽지 않아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만큼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긴 하죠. 아니 근데 이 주사위가 예를 들어 진짜 블러드본은 게임 하다 보면 컨트롤이 늘잖아요. 주사위는 던지는 컨트롤을 늘릴 수가 없어. 주사위 씨는 공평하시죠? 그 네. 컨트롤을 늘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실주사위로 하면 그 또 방법이 있어요. 던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TRPG가 아니라 그게 ORPG를 아니니까 안 하고 되는 있으니까. 거야. 그럼 우리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놓고 각자 주사위 진짜 돌릴까요? 핵을 써야 돼, 오늘. 핵을 써야 돼. 주사위 핵! 있긴 한가? 그 밖에 이제 이성수치 말고도 러브크래프트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크툴루 신화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고 여러 기능에 재능값을 넣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크툴루 신화 기능은 넣을 수 없어요 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크툴루 신화 기능이 저희 기능에 있는데 거기는 0%예요. 네, 이거는 이제 크툴루 신화에 대한 이해도를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처음 캐릭터는 그 값이 제로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화의 현상이라던가 어떤 이상한 존재를 만나서 광기에 빠지면서 광기 속에서 뭔가 통찰을 해서 진정한 모습을 깨닫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금지된 책, 아까도 말했던 네크로노미콘, 네, 그런 책을 비롯해서 그 신화에 관련된 글을 읽으면 이제 크툴루 신화 기능이 올라가고요. 많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미친다. 네, 그래서 이성수치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린 후에 이 기능 판정을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시나리오 속에 나오는 어떤 존재의 흔적들을 보고 이게 정확히 어떤 종족인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뭔가 사교 집단이 벌인 것 같은 의식을 보고도 이게 무슨 주문을 위한 어떤 의식이구나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우리가 해봤지만 15% 이런 기본 수치도
주사위 굴리면 절대 안 되잖아요. 0에서 시작해서 그걸 이렇게 계속 올려가려면 정말 오랫동안 탐사자를 한 캐릭터로 이제 쭉 끌고 나가야 했었어요.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꽤 가능해 보이진 않는데 이게 장기 시나리오를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잘 이용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계속 단기로 이렇게 끊어봐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TRPG를 하다 보면은 뭐 몹들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몬스터, 그러니까 괴물들, 이계의 존재들, 이계의 신들의 러브크래프트의 영향을 받아서 러브크래프트 소설 속에 있는 괴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러브크래프트 소설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미라나 뭐 박쥐나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호러 소설의 괴물들도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러브크래프트 소설에서 뭔가 의식이 치러졌을 때 쓰였던 주문 같은 것들도 이제 주문으로 들어와 있는데 마법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쓸 수 있는데 뭐 마법사들이 주문 써서 이렇게 몬스터 처치하듯이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캐릭터들이 마법을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마법에 휘말리는 주문에 휘말리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뭔가 의식을 통해서 주문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장소를 발견한다던가 아니면 뭐 책 속에서 우연찮게 주문이 나와서 그걸 읽어버렸는데 지난번 호질에서 예, 콩님이 어쩌고 저쩌고 왠지 써져 있으니까 소리내서 읽고 싶더라고요. 쪽지를 막 소리내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네. 이성 수치가 깎였습니다. 네, 마력이 깎이고 이력이 이성이 깎였죠. 그래서 마력과 이성을 소비해서 그런 식으로 주문을 발동시키게 되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런 장면에서 이제 주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러브크래프트 소설에서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툴루 신화랑 조금 다른 점은 샌디 피터슨이 처음 이게 제작을 할 때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크툴루 신화 자체는 러브크래프트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있는 그 원형들을 기반으로 후대 작가들이 막 살을 붙여가지고 좀 완성된 개념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샌디 피터슨은 좀 더 원형적인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부분을 차용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러브크래프트 본질에 어긋난다 이런 부분들은 크툴루 신화에서 좀 제외시킨 배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거? 이를테면 이제 사악한 위대한 옛것들과 그레이트 올드먼과 선한 고대 신들이 싸우고 결국 이제 그레이트 올드먼들이 패배하는 청계 전쟁이라는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고대 신의 징표 같은 것들을 마치 십자가처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약간 방어를 하고 보호를 하는 그런 개념들은 러브크래프트가 처음 생각했던 우주의 공포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개념들은 제외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탐사자들은 그냥 아무런 방어구 없이 그냥 미쳐가라는 거죠. 참 친절하네요. 한국에서 크툴루의 보름이 소개된 거는 초여명 출판사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시켜서 이게 출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초여명 출판사는 이제 김성일, 박나림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2인 출판사고요. 네. 그 겁스라는 TRPG 룰북이 있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겁스를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현대적인 룰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어떤 걸 가져와도 다 계산을 하고 뭔가 이런 판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여가지고 뭐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고 총알의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계산해야 되는 네.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이제 자유도가 높은 그런 룰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겁스를 계속 꾸준히 출판하던 출판사고요. 펀딩을 성공하면서 던전월드라던가 콜 오브 쿠툴루를 이제 출간하게 됐는데 여러분한테 이 시점에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갑자기. 네. 안 돼요. 자, 여기! 오, 김양치님 이름이 당당하게 있네요. 네, 크라우딩 펀딩에 참가하여 저도 이름이 실렸죠. 와우. 예. 이거 좀 뿌듯할 것 같아요. 진짜. 크라우드 펀딩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TRPG 룰북이 펀딩이 정말 잘 됩니다.
매니아들끼리 네. 미친 듯이 돈을 쓰는 건가요? 아, 그건 예전에 네. 제가 재밌게 듣고 있는 TRPG 리플레이 방송이 탁상 예능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탁상 예능에서 말씀하신 거를 좀 들었는데 한국에 나온 룰북 자체가 몇 권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 펀딩이 될 때마다 이걸 지금 사두지 않으면 지금뿐이다. 네, 아. 이런 사명감에 미친 듯이 사람들이 펀딩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콜 오브 쿠툴루 당초 모금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로 마감이 됐을까요? 3천만 원. 나도 그쯤? 2억을 넘겼어요. 근데 내가 너무 손이 작다. 한 번에 펀딩할 때 얼마씩 내는 거예요? 책 값만큼 냈죠. 진짜 큰 금액이 모였네요. 네. 그 뒤로도 뭐 던전월드, 마우스가드, 밤의 마녀들, 뭐 고민 해결 마법사전, 로그 호라이즌, 페이트 뭐 이런 다양한 룰북들이 펀딩을 했었는데 다들 이제 모금액들을 훨씬 넘는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성공을 했고 이게 다 초여명에서 한 건 네, 아니죠? 그건 아니죠. 원래 초유명하고 커뮤니케이션 그룹이라고 한국의 D&D를 출판했던 그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네. IMF 당시 커뮤니케이션 업체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네. 거의 유일한 TRPG 룰북 출판사가 초유명이었는데 그렇게 펀딩 성공하면서 이렇게 소규모의 출판사가 여러 군데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초유명 트위터를 보면서 좀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정말 이 펀딩 문화가 자리를 잡고 굉장히 성장을 한 것 같아요. 100%에 달성하는 기간이 계속 엄청 짧아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작년 10월 22년 만에 국내에 정식으로 던전 앤 드래곤즈가 들어왔죠. 원래 1993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 그룹에서 D&D를 출간을 했었는데 도산 후에는 우리나라에 판권이 있는 업체는 없었었는데 네. 이번에 TRPG 클럽이라는 이제 출판사에서 던전 앤 드래곤즈를 정식으로 한국어판으로 다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출간을 했고요. 네. 이번엔 얼마게? 2억 넘었겠지? 3억! 네. 5억이 넘겼다고 아이씨! 와, 내가 진짜 손이 작나 봐. 네. 근데 여기는 한정판이라고 해서 일반 룰북도 팔고 뭔가 박스 세트 해가지고 한정판을 풀었던 것 같은데 펀딩액의 한 80% 이상은 그 한정판 쪽으로 돈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정한 덕후의 장르네요. 근데 아쉽게도 그 나온 후에는 좀 팬들로부터 번역 비난이나 아니면 뭐 박스 상태가 이상하게 왔다던가 박스를 재활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었고 뭐 한국어판을 샀는데 독어판이 온다던가 그래서 아이고. 조금 굉장히 미숙한 운영을 좀 보여줘가지고 팬들한테 많은 실망을 줬다고 했다는 후문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었고 네. 알고 보니 이 판이 은근히 돈이 되는 세계였다. 덕후들은 역시 지갑을 쉽게 여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다른 룰 같은 것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 크툴루 브룸을 사고 게임을 되게 하고 싶은데 이제 친구가 없다 보니까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밖에 없어.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이거 출간한 후에 크툴루 브룸이 되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 구인봇 TRPG 구인복 이런 것도 팔로잉하고 있는데 네. 계속 이제 크툴루 쪽 룰을 모으던가 아니면 뭐 인세인 이런 식으로 모으고 있어서 그게 가장 메이저한 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어디에서는 크툴루랑 인세인은 좀 일본에서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두 개가 인기가 많은 거지 그렇게 메이저한 룰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특수한 경우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좀 어느 사이트 같은 데서 순위 같은 걸 봤더니 판매 순위였던 것 같은데 인기 있는 TRPG 룰북의 10위권 내에 이제 2위에 크툴루의 부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이너한 장르거나 우리나라에서와 일본만 인기 있는 건 아니고 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룰북인 것 같고 1위는 D&D? 네, 1위는 D&D고요. 1위에서 10위권까지 해서 한 5개 정도가 D&D와 D&D 다른 판본과 D&D 파생 룰이었습니다. 진짜 원탑이네요. 고전은 영원한 거죠. 음. 저희가 한번 했던 그 인세인은 10위권 안에 없더라고요. 확실히 동양이 시장이 작은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D&D 룰북을 계속 그 후에 한국에서
판권을 사와서 이제 출간을 하려고 했는데 D&D 쪽에서 동양 노노 하면서 판권을 안 주려고 했다. 워낙 시장 자체가 작으니까 그냥 이쪽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판권을 주지 않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마음 상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펀딩들이 성공하니까 이제 출판사들 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된 거죠. 봐라, 우리는 이 정도 시장을 갖고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콜 오브 크툴루가 인기가 많은 거는 초여명에서 출간한 책이 잘 팔렸던 것도 이유가 있고 아무래도 일본에서 이 크툴루의 부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든 것들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인기가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정말 한국에서 리플레이 영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리플레이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롤20에서 많이 ORPG를 하잖아요. 그래서 롤20에 플레이한 것들을 그대로 올려놓은 그런 영상들은 좀 있었는데 그런 영상들은 아무래도 목소리만 들린다던가 아니면 그 채팅한 그런 것들만 계속 보이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재밌게 오래 보기 힘들죠. 그쵸. 근데 2017년에 팀 펌블에서 호화 여객선의 기적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거를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서 올린 거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블루밍하우스에서 호질 자체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거를 애니메이션화 해줘서 안 그래도 많았던 크툴루의 부름의 인기가 더 커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봤는데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좀 플레이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어떻게 마스터는 진행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지 이제 참고하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TRPG 하기 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되게 재밌게 플레이를 해주세요. 그 두 팀 모두. 그래서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한 후에 뭐 자기 플레이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침착맨이라고 이말년. 네, 이말년 작가님이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김풍 작가와 주호민 작가랑 같이 또 던전월드나 콜 오브 크툴루 영상들을 또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TRPG 자체가 판이 좀 넓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대중화되는 느낌이 네네.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추가로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룰은 이제 인세인과 피아스코가 있는데 네. 피아스코 같은 경우는 호지를 올렸던 블루밍하우스에서 이번엔 피아스코로 했던 것도 추가적으로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뭔가 관계를 다이스를 통해서 정합니다. 캐릭터들의 관계를. 그러니까 얘하고는 친구인데 뭐 옛날 연인이고 얘하고 얘는 뭐 사랑했던 사이고 그래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관계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장의 대인연연을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상한 스토리로 끝도 없이 가요. 마스터도 없는 룰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것도 저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인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이랑 같이 플레이를 해봤는데 뭐 캐릭터가 이미 정해져 있고 캐릭터들한테는 사명이 있고 자기만 알고 있는 진정한 사명이 있죠. 가끔 따라서는 그 진정한 사명 후에 또 초진정한 사명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네, 그래서 서로 비밀을 감추고 남의 비밀을 캐가면서 거기서도 약간 막장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추리 막장극 네, 그런 시나리오들을 좀 즐길 수 있는 룰들이 있어서 COC나 뭐 인세인이나 피아스코를 합시다. 다음번엔 피아스코 합시다. 아 그럴까요? 네. 이거 맨날 합시다 하고 실제로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이 텀이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저희 해보면 알겠지만 그 플레이어들, 탐사자들은 진짜로 캐릭터에 좀 몰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반응이 잘 나오기가 힘들어서 근데 몰입할 만하면 몇 달 쉬고 이래가지고 그러게요. 난 누군가 내 캐릭터 누구지 너무 낯설어 만나도 다음에 피아스코를 할 때 네. 캐릭터와 관계 설정까지만 딱 해요. 일주일 뒤에 만나는 거예요. 아. 그동안 몰입을 좀 해놔. 미리 해놓고 크라임씬처럼 오, 전주에 미리 좀 캐릭터.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얘랑은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야지 이렇게 좀 그치. 어, 내 혼자서 캐릭터와 또 좀 친해지고 자아 위탁을 좀 한 뒤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러브크래프트 이야기했는데 러브크래프트가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주제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좀 매니악한 그쵸.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희 구독자가 정말 수가 너무 적어서 들어주시는 분이 많지도 않지만 그 중에 모르던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좀 재미있게 들으시고 러브크래프트 크툴루 신화나 아니면 TRPG에 좀 관심이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준비해서 25화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